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회차 9번 시험 봐야 되고 예습으로 이래 시험 보고 시험 시간은 1시간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처럼 한 세 개 정도 단문은 꼭 하나씩 끼우겠습니다. 단문은 그 우리 시험 웬만한 단문 출제 예상되는 것들은 단문 출제를 그 한번 대비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시고 출제되는 그 시험 적합성을 최대한 그 추구해가지고 그래서 논문사 시험에서 출제될 만한 그 패턴으로 그렇게 한번 출제할 테니까 한번 연습하신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 점수가 그 중요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을 맞추고 틀리고 이게 중요할 때가 아니고 흐름을 어떻게 잡아갈지 사례 풀이가 할 때 어떤 걸 더 추가하고 어떤 걸 빼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세 문제를 다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어디에 빠지고 어떤 게 그 보완이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 이 과정을 잘못 접근하면 점수에 꽂혀버리거든. 점수에 꽂혀가지고 막 점수 몇 점 나오고 몇 등 하면 잘 따라가는 거, 점수 몇 점 나오고 몇 점 못 나오고 이러면 못 따라가는 거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데 그게 그 학원 그 활용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 그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책을 읽을 때 문제를 푸는 능력 이런 것들을 그 키우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어떤 그런데 그 중점을 두지 않고 다른 쪽에 이래 중점을 둬버리면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고 오늘 아침부터 이래 계속 그 세 과목 이래 써왔을 건데 체력 관리 잘하고 그리고 지치지 말고 목표점을 그 정확하게 두시고 내가 이 과정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니까 점수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책을 골고루 두고 그리고 민소는 강의는 사례 연습으로 이래 진행하게 될 건데 문제를 계속 푸는 과정인데 혼자 그 책을 볼 때는 기본 교재를 계속 보시라. 기본 교재를 계속 보시고 문제 외우지 말고 그냥 기본 교재로 내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실전에서 훨씬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책을 계속 보는 게 좋아요. 보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사례 통해 가지고 한번 활용하시는데 내용은 여기 그 사례집 될 수 있으면 그 기본 교재 표현하고 사례 표현하고 똑같이 맞췄는데 그래도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조건 기본 교재 중심으로 답안 작성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우왕좌왕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암기를 이래 그 지금 꼼꼼하게 해줘야 될 그런 시점이니까 무조건 기본 교재로 이 한 권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당군하시고 혹시나 오늘 그 논탈이나 아니면 그 논점을 생각해내지 못했는 거 이런 것들은 옆에 그 기본 교재에다가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놓으면 그러면 이게 사료로 풀어봤던 게 기억나거든요. 기억나니까 교재 옆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끼워놓고 그리고 문제 풀다가 보면 단문으로 나와도 그렇고 그 사료로 나와도 그렇고 추가 논점으로 써주면 좋은 그 판례들이 있거든. 연결시켜서 써주면 좋을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요 사례 그 통해 가지고 혹시나 그 논점 풀면서 끼워넣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써놓고 단문으로 나오더라도 마지막에 뭐 그 시간 남으면 관련 문제로 하나 더 써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과정이 좀 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기를 꼭 써라. 일기를 꼭 써가지고 1회차 때 내가 문제점이 있었던 거, 모자란 거, 그리고 부족했던 거 이런 것들을 그걸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과목별로 복기를 해. 과목별로 복기를 해가지고 엑셀로 짜가지고 실전에 목표했는 거, 성취했는 거, 성취하지 못했는 거,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1주차 걸 그걸 일기를 이래 쓰시고 다음 주에 다시 그걸 준비해서 다시 와가지고 성취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고쳐졌는지 고쳐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또 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2주차 때 다시 일기를 써가지고 그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그걸 9주차까지 쓰세요. 9주차까지 써가지고 자기 답안지가 어떤 식으로 변화돼 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찾으시고 그런 게 의문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상기 넘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래 정리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암기 열심 뭐 아니면 뭐 열심히 공부 이런 거는 쓰지 말고 그런 거는 전혀 일상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답안지에 쓰겠다 문제 제기를 먼저 쓰겠다 문제 제기를 나중에 쓰겠다 내용을 먼저 쓰겠다 내용을 나중에 쓰겠다 뭐 하여튼 이런 걸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보고 초안을 먼저 잡고 단문을 먼저 썼는지 아니면 사례를 먼저 풀었는지 이런 것도 작성해보고
연습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단문을 먼저 쓰는 게 좋았는지 사례 먼저 푸는 게 좋았는지 이런 것들도 시간이 왜 모자랐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3기가 발전이 됩니다. 3기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2기 때 자기 답안지 스타일이 완성이 안 되면 3기가 쉽지 않아요. 3기가 쉽지 않고 3기가 제대로 정리 안 되면 본 시험에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 본 시험에 우왕좌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점수에 목숨 걸지 말고 그리고 여기 점수 자체가 실전하고 전혀 개연성이 없으니까 인과관계가 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썼다 못 썼다 여기에 판단을 두고 문제를 이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 강의획표의 그 중요 테마를 뽑아놨으니까 요 정도는 한번 그 시험을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요 정도는 시험을 내겠는데 근데 요것만 보고 오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고 대신 강조는 요걸 강조하면서 보라고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래 그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한 주창에 한 3개 내지 4개 정도는 논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이런 논점은 강조하면서 요것만 보지 말고 중간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주고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 안 그러면 연결성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까지 가볍게라도 보세요. 가볍게라도 이래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래 체크해 놓고 자기가 썼던 것들 또 아니면 더 써줄 수 어떤 것 더 써주면 되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볼 게 10점짜리하고 15점짜리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많이 써야 될지 이런 감은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제에서 10점으로 나오면 10점치에 맞게 답안지를 써주자. 10점치에 맞게 써주고 더 쓸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늘 그 1번이 반소인데 내가 반소 요건을 잘 써요. 만약에 반소 요건을 잘 쓰고 반소와 관련해서 내가 중요한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10점으로 나와버리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뺀다든지 아니면 줄여서 써줘야 되는 거지. 내가 준비했는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10점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5점보다 더 많이 쓰는 거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실전 가서도 이런 것들을 오버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20점 30점 이래 나오고 있거든. 지금 25점 아니면 20점 30점 이렇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20점이 30점보다 많으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많으면 안 되니까 30점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답안 구성이 이래 돼야 되는데 실전 가가지고 그렇게 반대 그러니까 쓰고 싶은 거 쓰고 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쓸 수 있는 걸 쓰겠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배점에 맞게 20점이면 20점치에 맞게 이래 쓸 수 있어도 줄여서 쓴다든지 좀 빼준다든지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해줘야지 이래 되니까 안 그러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쓰면 실질적으로 그냥 운에 맡기는 겁니다. 자기 점수를 그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냥 줄 수 있으면 주시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래 처리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도박입니다. 답안지 자체가 그리고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 안 나올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좀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이래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내가 쓸 수 있어도 쓰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되면 거의 다 붙은 겁니다. 아마 그게 되면 아마 거의 다 점수를 잘 받을 겁니다. 그 정도 내공이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그 정도 내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공부를 많이 하셨고 시험을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그 정도 이래 내공은 있을 거고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된 분들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아마 자제를 한다는 이 민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동법이나 내일 보는 다른 과목들도 아마 동일하게 이래 될 건데 그런 마인드가 이래 생기면 공부가 돼간다 이런 느낌이고 아직 그 느낌이 생기지 않으면 그거는 좀 더 준비를 하고 자기가 시험 적합성을 좀 놓치고 있다는 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런 걸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아시죠? 그런 것들을 이래 고쳐나갈 수 있도록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이 이래 중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 거죠. 자, 1번. 개인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경험이고 그리고 여기는 점수 잘 받게 하는 곳이고 실력을 높이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고 싶은 곳이고 그거 받으려고 하려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붙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좀 흉내를 내세요. 흉내를 내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여기가 괜히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괜히 뭐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다 강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다
실력을 합격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어줘야 돼, 그지? 여러분들이 붙어야지 학원도 잘 되고 강사도 잘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 수업 들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걸 원하는 강사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니까 조금 더 흉내 내주고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점수에 조금 더 적합하게 이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고치고, 아시지?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지적받으면 빨리빨리 고치고, 그래서 흉내라도 좀 내가 내는 느낌을 이래 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실전 가서 점수를 더 받고 이래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래 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엑스토지 이 사건 토지를요 갑소유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로 수년간 쓰고 있는데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라고 이래 주장하는 을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갑의 주차장 출입을 이래 막았고요. 그러자 갑은 제1심에서요 을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갑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침탈했다는 걸 이유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요 이 사건 펜스 제거와 이 사건 토지 인도를 이래 청구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엑스 토지를 이래 점유하고 있고요. 을소유 토지를 막아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게 이래 되니까 당연히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이 사람의 점유 자체를 이래 방해한다든지 이래 막게 이래 되는데 소유자니까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 민법이 점유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가 따로 있거든. 점유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학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 게 아닌데, 근데 오늘 이 수업 중에 앉은 자리는 점유 자체로 여러분들 건 아니지만요 보호를 해주는 권리. 도서관에서 우리가 하루에 자리를 맡아놓고 있으면 그 하루 동안은 내 자리로 보호되거든. 보호가 이래 되는데 그냥 점유 자체로 보여주는 권리가 점유권이 이래 있다고. 그래서 얘는 소유자 본권자 유무와 상관없이 점유 자체를 다툴 수 있어요. 점유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점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어떤 반환 청구, 인도 청구 이런 것들을 반환 청구를 이래 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이래 되고, 요게 변호사 시험에 작년에 출제됐던 논점인데, 점유권에 의한 본소가 이래 제기됐을 때 본권자임을 이유로 판결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점유 자체를 따져줘야 되거든. 점유 자체를 따져주고, 실제로는 얘가 소유자고 얘는 정당한 권한도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얘가 소송 제기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바로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닐지가 문제되는데, 민법 208조는 점유 자체를 따져주라 그랬거든. 점유 자체를 따져주게 되니까 본권자임을 이유로 해서 판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점유 자체가 침탈됐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만 판단해주면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전제로 하시고, 이 문제는 을은 갑의 청구가 인용될 걸 대비해서 반소로요 소유권에 의한 이 사건 토지 인도를 이래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점유자로서 청구하니까 얘가 소유자로서 반소를 청구하면서 내가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니까 돌려달라. 소유권에 의한 인도 청구, 토지 인도 청구를 반소로 이래 제기하고요. 인용될 걸 대비해서 이렇게 반소를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본소와 반소 모두 부적법하다고 해서 둘 다 각하를 했고요. 간만이 항소를 했고, 항소심 법원은 적법하게 갑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을의 반소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안 해버렸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게 이래 때렸을 때 항소심 법원 판단이 타당한지가 이런 문제되는데, 지금 항소는 얘만 했거든. 얘만 항소를 하게 이래 되고, 을은 항소를 안 했어요. 을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을은 항소를 안 했으니까 을에 대한 청구는 판단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판단을 빼버렸는데, 이런 판단이 타당할지 거기에 관련된 문제고, 교재에 있는 판례입니다. 이거 예비적 반소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가 이래 되는데, 지금 본소 청구가 인용될 걸 대비해서 반소를 제기했죠. 그러면 이걸 예비적 반소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인용되면 내 것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본소가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필요 없어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이래 필요 없게 이래 되게 되거든. 따라서 판단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이 각하를 했다는 겁니다. 각하를 내렸다. 그러면 이
판단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잘못된 판단이고 무효가 이래 되는 거고 판결 자체가 무효고 그러니까 원래는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요구한 것만 판결해 줘야 되고 요구하지 않으면 판결하면 안 되고 그걸 1심에서는 처분권주의라고 부르고 항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거든. 그러면 얘는 지금 불복했는데 얘는 불복하지 않았잖아요. 불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원래는 불복 안 한 사람 거를 판결해 주면 안 되죠. 판결해 주면 안 되고 그걸 판단해 줘 버리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위반되잖아요. 위반이 이래 되니까 판단해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을 때 문제고 제대로 된 판결 즉 유효인 판결이 나왔을 때 불복 안 했는 거는 고려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애당초 판결을 잘못한 겁니다. 판결을 이래 잘못한 거고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인용될 때만 판결하는 거고 각 하나 기각되면 판결하는 게 아니거든. 판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심 법원 판결이 잘못된 거라고. 이건 1심 법원 판결이 잘못된 부분이 이래 되게 되고 그러면 항소심에서 항소를 하면 이게 하나의 전부 판결이거든. 하나의 전부 판결이니까 항소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게 2심 아니에요. 2심. 갑만 지금 항소했을 때 갑의 청구만 2심 됩니까? 아니면 뻘의 반소도 같이 2심 되는 걸로 이래 봐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하나의 전부 판결이죠. 하나의 전부 판결이 이래 되니까 둘 다 2심. 둘 다 2심 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판 대상 둘 다 2심 된다고 했을 때 심판 대상 문제가 이래 되는데 지금 항소심에서 다시 그 갑만이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예 청구를 지금 인용하겠다는 거거든. 본소를 인용하겠다. 그러면 본소를 인용할 때는 예비적 반소는 반드시 따져줘야 되죠. 이거는 판단을 해줘야지 이래 되고 그리고 얘는 불복 안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1심 판결 자체가 잘못된 판결로서 불복 대상은 아니거든. 불복 대상 항소를 하려면 유효하게 판결이 나왔을 때 유효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종국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유효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적격 그 쟁점을 이래 되는데 이거는 대상 적격을 충족하지 못한 거죠. 대상 적격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문제니까 얘가 불복 안 했다 할지라도 같이 심되고 항소심에서 같이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이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항소심에서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판단하지 않는 거 이거는 부적법이 되겠죠. 부적법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예비적 반소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예비적 반소라는 걸 찾아야 되고 반소 종류 중에서 단순 반소도 있고 예비적 반소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예비적 반소를 냈고 예비적 반소의 특징 본소가 인용되면 판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본소가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판단할 필요 없다. 판단할 필요 없게 이래 되는데 근데도 판결했을 때 이 판결은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무효가 이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판결이 무효가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얘가 불복 대상으로 이래 삼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불복 문제가 나올 수는 없게 이래 되고 처분권주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판단을 내렸는 부분에 대해서 불복 안 했을 때 그때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상 그거는 판결해 주면 안 되는데 이거는 무효한 판결이거든. 무효한 판결이니까 그런 문제는 여기서는 논점이 이래 되지 않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독자적 사례로 문제 제기할 때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처분권주의로 접근해야 들어갑니다. 불복하지 않는 걸 과연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었어야 될지 이런 걸 강조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되고 그게 여기에서는 쟁점 이 판례에서는 그 부분이 이래 쟁점이 됐는데 1심에서 무효인 판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애당초 불복 대상 문제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줘도 불이익변경 위반 처분권주의 위반 이런 문제는 없다고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 그게 이 판례의 이래 포인트가 되겠죠. 자 문제 소재 나오고 로마자 위반 의뢰 반소의 법적 성질이고 예비적 반소고 예비적 반소의 심판 방법들 그 정리가 이래 되고 그다음에 로마차 3번이 항소심의 2심 범위가 나오는데 문제점 보면 사안에서 이제 본소를 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해서 원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 심판 대상이 원고가 항소한 본소 청구뿐일까요? 아니면 본소 청구와 관련된 예비적 반소도 그 청구가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제일 먼저 따지는 건 2심입니다. 2심부터 같이 2심 되는지 거기서부터 따져야 되는데요. 원고가 제1심에서 각한 본소 청구에 대해서 항소를 했을 때 예비적 반소도 그 본소 청구와 함께 확정 차단되고 2심되는 걸로 왜냐하면 예비적 반소는 본소 청구가 인용될 걸 대비해서 또는 본소 청구의 기각이나 각하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예비적 반소의 심판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때문이므로 항소심에서는요 1심에서 각한 본소가 인용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예비적 반소가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있거든.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번 심판 대상인데요. 예비적 반소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한 반소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항소심의 심판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닌 걸로 봅니다.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인용될 걸 대비해서 조건부 청구고,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본소 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 예비적 반소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판단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판단했어야 되는 것으로 처리해서 항소심의 심판 대상으로 처리가 이래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이 판례에 따르면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한 반소에 대해서요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항소심의 심판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닌 걸로 이래 보게 되고,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 항소를 받아들여서 원고 본소 청구 인용한 이상 피고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판단했었어야지 이래 되게 되고, 조금 더 추가하면 1심에서 여기에 각한 부분이 무효라는 거 써줘도 되고, 무효라고 이래 써줘도 되고, 무효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항소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결론을 내려줘도 이래 상관없게 되니까 잘못 판결한 거거든. 이거는 잘못 판결한 부분이 이래 되게 되니까 판결 안 했어야 될 걸 판결했으니까. 페이지 그 로마 제2번 맨 마지막 줄이죠. 맨 마지막 줄 2번에 예외적 반소 심판 방법, 거기 보면 사안의 경우 피고의 예외적 반소는 본소 청구가 인용될 걸 조건으로 심판을 구했고, 제1심의 원고 본소 청구를 배척한 이상 피고 예외적 반소는 제1심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와 같이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해서 1심이 판단하더라도 그거는 효력 없는 겁니다. 효력이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1심 판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1심 판결 자체가 잘못된 걸로 평가되고, 이게 무효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복 안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다시 2심되고 같이 심판 대상으로, 이게 인용으로 바뀐다면 심판 대상으로 삼아줄 수 있게 이래 되는 거고, 심판 대상으로 삼아줘도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나 뭐 처분권주의 여기에 대해서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죠. 이걸 조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용될 걸 조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인용으로 바뀌면 다시 판단을 물 밑에 있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그런 느낌으로 처리가 이래 되셔야 되겠죠. 이 판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런 노점으로 놓쳐버리면, 그러면 불복 안 했는데 왜 따질까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좀 판단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래 정리해 두시고, 예비적 반소 쟁점이 출제된 겁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예비적 반소 쟁점이 출제된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2번 문제, 이걸 2번 문제를 만약에 오늘처럼 이래 해설처럼 이래 풀어냈다면 이거는 민소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공부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 자체가 논점 자체를 이래 부드럽게 이래 풀어내셨다면 상당히 수준 있는 실력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인데요. 보면 가반을 상대로 주의적으로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회복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고, 예외적으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회복 등기 의무가요 집행 불능될 걸 대비해서 전보배상으로 3억 원의 지급을 이래 구하게 이래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대상 청구 문제입니다. 이게 대상 청구 문제가 이래 되는 거고, 그러면 제1심 법원이 주의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이래 개각했는데요. 이 간만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를 이래 제기했고, 항소심 심리 결과 법원은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는 심정을 가지게 되어서 두 청구 둘 다 기각했어요. 둘 다 기각했다고 판결을 선고했을 때 이러한 판결이 적법한지가 이런 문제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대상 청구의 종류가 단순 병합이 될 때도 있고, 부진적 예비적 병합으로서 단순 병합이 될 때도 있고, 또 하나가 예비적 병합이 될 때도 있죠. 예비적 병합이 이래 될 때도 있게 이래 되는데, 이거 차이점은 이게 집행 불능을 대비해 가지고 혹시나 승소 판결문 들고 강제 집행하러 가봤는데 강제 집행이 안 될 걸 대비해서 대상 청구했다면 그거는 현재행위소와 장래행위소가 결합되어 있는 단순 병합이 이래 되는 거고, 만약에 변론 종결 당시 본래급부가 존재하지 않을 걸 대비해서 즉 이행 불능을 대비해 가지고 대상 청구를 구했다면, 그러면 주의적 청구가 배척될 걸 대비해서 대상 청구를 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적 병합이
병합이 되거든. 예비적 병합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목적물 자체가 만약에 종류물이면 종류물은 변론 종결 당시 이행 불능 문제가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쌀 100 감아 주세요. 이렇게 청구했다면 지구에 쌀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당시 이행 불능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는 단순 병합으로 처리되는데 특정물을 조심해야 돼. 특정물은 이게 그 이행불능도 될 수 있고 집행불능도 될 수 있어. 집행불능도 이래 될 수 있게 되니까 특정물의 경우는 변론 종결 당시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을 걸 대비하는 이행불능을 대비하면 그거는 예비적 병합이 되고 만약에 집행불능을 대비해서 특정물에 대해서 대상 청구를 구했다면 그때는 종류물하고 똑같이 단순 병합이 돼. 단순 병합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불능인지 이행불능을 대비한 건지 거기에 따라서 성격을 이래 달리하게 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근저당권 회복 등기를 구했거든. 근저당권 회복 등기를 이래 구했다면 특정물이고 집행불능을 대비해서 지금 대상 청구를 구한 것으로 이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병합입니다. 단순 병합의 성격을 가지게 이래 되고 여기를 놓쳐버리면 뒤에 게 다 틀려버립니다. 뒤에 게 다 틀려버리게 이래 되니까 예비적 병합으로 풀어버리면 나아갈 바가 완전 달라지거든. 출발선이 틀려버리면 쓰는 방법이 다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먼저 찾아야 돼. 이걸 먼저 찾아서 단순 병합이라는 거 이걸 먼저 찾아주고 종류물로 나오면 쉬운데 특정물로 나오면 찾아야 돼. 찾아가지고 그게 이행불능으로 나왔는지 집행불능으로 나왔는지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고 지금 문제는 지금 집행불능을 대비해가지고 어떤 대상 청구를 구했던 이 산으로 이래 봐야 되니까 단순 병합으로 처리가 이래 되고 현재 의소와 장래 의소의 결합된 형태 단순 병합이 되고 그러면 단순 병합이면 둘 다 판결을 모든 청구에 대해서 판결해 줘야 돼. 모든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1차 청구는 인용하고 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인용하고 2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내렸죠. 대상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내리게 이래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A로 놓고 이걸 B로 놓으면 A 주의적 청구 1차 청구는 인용을 했고 회복 등기는 인용했고 대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내리게 됐거든. 기각을 내리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기각을 내리게 이랬다는데 간만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했죠.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하나의 전부 판결이니까 당연히 전체가 이심되겠네. 그지? 전체가 이심이 되게 되니까 전부 이심되고 전체가 확정 차단이 되는데 대신 심판 대상은 불복 범위에 국한해야 돼. 불복 범위에 해줘야지 이래야 되고 이거는 판결한 부분이니까 불복한 부분만 따져줘야 되겠죠. 따져줘야지 이래 되니까 심판 대상 자체는 당연히 불복한 부분만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항소심에서 이래 따져줘야지 이래 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이 심리해 보니까 주의적과 예비적을 모두 이유 없다라는 겁니다. 또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이래 처리돼서 그래서 두 청구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래 선고하게 되는데 항소심에서 얘를 기각하는 판결까지 냈어. 이것도 기각했고 이것도 기각하는 이런 판결을 이래 내리게 되는데 이런 판결을 해도 될까? 이런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런 판결을 해도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 심은 둘 다 됐지만 심판 대상은 예비적 이 부분 얘만 심판 대상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기각했으니까 이거는 구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꼴이네. 판결을 내린 꼴이 되게 되니까 처분권주의 즉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그게 위반되는 판례로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평가가 이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병합이고 단순병합은 모든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줘야 되고 모든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을 때 승소 판결이 하나가 인용되고 하나가 기각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상소이익은 있어요. 상소이익은 있게 되지만 근데 항소심에서 얘에 대해서만 불복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어떤 부대항소나 청구 취지 확장 이런 게 없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판결까지 내렸다면 구하지도 않은 부분을 이래 판결한 꼴이 되게 되니까 이거는 잘못된 판결로 이래 처리되고 요게 언제 확정되는지 기억나요? 이거 같이 심됐는데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이 부분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선고 당시 그때 확정되는 것으로 이래 끝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되고 이게 만약에 예비적으로 풀어버리면
주의적 인용, 예비적 기각이거든. 주의적 인용, 예비적 기각이 이래 돼요. 그러면 주의적이 인용되고 예비적이 기각돼 버리면 원고는 더 이상 불복하면 안 되죠. 왜냐 그러면 주의적에 대해서 인용이 됐으니까 예비적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고 판단할 필요도 없는 예비적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된 불복 이런 식으로 이래 처리가 되니까 이게 완전 꼬여버립니다. 뒤에 나가는 게 완전히 꼬여버리고 엉뚱한 논점을 예비적 병합으로 풀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병합 나오든지 다음 주에 나오는 공동소송 나오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소 찾는 거, 주소 찾는 거. 이게 어떤 병합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 양립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심판의 순서 붙여서 청구하는 거 그 기억나세요? 심판의 순서를 붙여가지고 1차적으로 채무불이행, 2차적으로 불법행위 이렇게 심판의 순서를 붙여서 청구하게 되는데 판례가 그걸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부르죠. 걔를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부르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거를 심판의 순서를 붙여서 청구했을 때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되는데 대신 병합의 성질은 당사자 의사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따져. 그러니까 양립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그걸 가지고 따진다고. 그 부분을 가지고 따지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의적 예비적 이렇게 붙였다고 해서 다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게 아니고 본질은 바뀌면 안 돼. 본질은 바뀌면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격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객관적 성질이 있는지 선택적인지 예비적인지 이런 거는 양립 불가능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고 대상 청구에서는 이게 집행불능이면 이거 단순 병합으로 처리되고 이행불능이면 이때는 예비적 병합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 성격에 따라서 이래 다르게 풀어줘야지 이래 되게 되겠죠. 자, 로마제 2번 청구병합. 병합 형태 이런죠. 이 변리사 기출입니다. 변리사에서 최근에 나왔던 이렇게 기출이 되게 되니까 변리사 시험에서 나왔던 쟁점이니까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이래 들어가시면 되겠죠. 대상 청구는 나올 만합니다. 이거는 병합에서 그 아직까지 안 나온 부분이거든. 아직까지 안 나온 부분이고 그 선택적 병합이 단문으로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그 예비적 병합에서 그 판단 누락이 한번 나왔거든. 최근에 노무사 시험에서 판단 그 주의적만 배척하고 예비적을 판단하지 않았던 그 사례로 해가지고 한번 사례로 출제가 이랬댔는데 그러면 단순 병합에서 아직 안 나왔는 게 이런 게 아직 안 나왔지 않았을까? 대상 청구 이런 것들이 아직 이래 출제가 안 된 논점이니까 얘를 그 A급으로 놓고 대상 청구 논점을 A급으로 놓고 대상 청구 문제는 다 풀어보세요. 대상 청구 논점은 다 정리해보고 정리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준비하고 병합은 이것들은 자주 낼 겁니다만 자주 이래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오늘 그 청구 변경이 가장 중요하고 안 나왔으니까 그거는 아주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가장 A급으로 놓고 반드시 그 논점을 외우시고 오늘 왜 교환적 변경으로 출제가 됐는데 거의 출동됩니다. 거의 다 그 청구 변경에서 써줘야 될 거는 다 거의 다 출정이 이래 돼서 강가 정도가 좀 빠지면 되지 않을까? 강가 정도 우리 교환적 변경 강가도 있고 추가적 변경 강가도 있게 이래 되는데 교환적 변경 강가만 써주면 되지 않을까? 오늘처럼 나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목자 잡아버리면 이래 될 테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아. 뭐 불허결정 내린다든가 적법할 때 신청고에 대해서 판단해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교환적 변경으로 내도 다 써줘야 되거든. 써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거의 25점 사이즈로 들어맞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렇게 한번 준비해서 이렇게 기획하시면 되죠. 자 보면 대상 청구 로마제 2번 청구 병합 형태인데요. 1번 대상 청구 사례가 일어나고 사안의 두째 줄 보면 사안의 그 저당권 등기 회복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라는 대상 청구고 따라서 사안은 회복 등기 청구와 대상 청구의 병합 청구가 이래야 되고 그 성질이 단순일까요? 예비적일지 예비적 병합일지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2번 판례는 이거 꼭 잡아야 돼요. 이걸 잡아야지 그 다음을 풉니다. 그 다음을 풀게 되게 될 테니까 성격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대상 청구 나왔을 때 판례는 등기 청구의 경우 대상 청구에 대해서 채권자가 불례 거부 청구인 부동산 등기 청구에다가 이를 대신할 전부 배상을 부과하여 대상 청구를 병합해서 소구했을 때 대상 청구는 불례적 거부 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판결 확정 전에 이행 불능되거나 또는 판결 확정 후 집행 불능될 때를 대비해서 전부 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요.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 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게 되고 지금 사안이 그 집행불능을 대비하는 그런 사안이 이래 되게 되니까 단순 병합이고 변론 종결 당시 목적물이 없을 걸 대비하면 그게 예비적 병합이다라고 그렇게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요 판례는 지금 이행 또는 집행불능 이렇게 이래 한꺼번에 이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별 기준을 고려 잡고 집행불능인지 아니면 이행불능인지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 들어가시면 되고 조금 더 크게 나오면 여기서 이제 장래행위소로 결합돼 있거든. 현재행위소와 장래행위소가 이렇게 결합돼 있는데 장래행위소가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죠. 장래행위소가 언제나 막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조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줘야 되거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것에 들어갈까 이 말입니다. 이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포함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25점짜리로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고 넘어가야 돼. 왜냐 그러면 당연히 되는 게 아니거든.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충족하는지를 이래 봐야 되는데 그때 논거를 뭘 쓰냐 그러면 이걸 만약에 부정시켜버리면 현재행위소와 장래행위소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아버리면 소송을 두 번 해야 돼. 하나 이걸 놓고 소송을 두 번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니까 그런 게 또 득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마 크게 나왔을 때는 그런 게 가점상으로 처리되고 251조 그 조문 쓰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 그 현재행위소와 장래행위소가 결합되는 행태인데 조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251조에 나오거든.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걸로 써고 문제점을 잡아버리고 그다음에 판례로 바로 써져 버리면 돼. 아니면 판례 검토로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버리면 이래 되니까 일단은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거든. 된다는 건 알고 있게 되는데 근거를 그렇게 잡아주라고 근거를 그렇게 잡아서 그런 형태로 정리하고 사례집에 조금 더 세분화시켜 놓은 게 있으니까 장래행위소 부분이 조금 더 세분화 논점으로 이래 들어가니까 다른 거는 못 쓰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조문 표현을 써주자. 조문에 그 표현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거 이행의소나 그 행위자의 의무나 아니면 태도나 아니면 행위의 태도나 의무자의 태도를 가지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따진다 이런 이야기들은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니까 그런 것들 가볍게라도 건드려주면서 그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행의소가 당연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검토해주면서 넘어오시면 이래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돼. 이게 현재행위소와 장래행위소의 결합 행태인데 장래행위소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막 장래행위소 됐다 이렇게 막 넘어간다든지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게 뭐 그 문제의식 없이 그냥 막 넘어가는 이런 느낌을 주거든. 이런 느낌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짧게라도 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느낌을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 느낌. 그러니까 장래행위소를 우리가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많이 쓸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답안 작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내공 차이예요. 그런 것들이 내공 차이가 되니까 장래행위소 그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그렇게 따로 이래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걸 노래처럼 이래 외우면서도 여기 왔을 때 그게 자동적으로 이래 안 떠오르거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런 걸 이게 나오면 이렇게 써주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처리가 이래 됩니다. 여러분들 그 처분권주의를 외웠다면 처분권주의에 보면 현재행위소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때 바로 기각이 아니에요. 바로 기각하지 않고 현재행위소로서 요건을 변제기 미도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원고 의사에 반하지 않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행 판결 내려도 되거든. 장래행 판결을 내려도 되고 그 맨 마지막에 왜 일부 인용 목차 있죠? 처분권주의에서 심판 대상 부분에서 일부 인용 양적 상한 있고 일부 인용이 있거든. 일부 인용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일부 인용에서 맨 마지막 목차가 이거예요. 이게 현재행위소와 장래행위소 그 결합 형태가 가능하게 이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처분권주의를 공부했다면 그게 떠오를 겁니다. 그게 떠오르게 되고 그 앞에 이제 채권자 취소권 이야기 원상회 보고를 전부 취소를 구했을 때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 판결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앞에 게 이제 단순이행 청구했을 때 상은행 판결을 지상물 매춘권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앞에 게 불량적 일부 인용 그게 나오거든. 그게 나오게 되니까 목차가 4개 나온다고. 목차가 이래 4개 나오니까 그렇게 4가지를 일부 인용 목차로 이래 처리되거든. 그러니까 현재행위소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장래행위소를 이래 포함하는 그런 목차가 이래 되니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요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ABC만 기억해도 풀게 꽤 돼요. 풀게 이렇게 꽤 되니까 그런 것들이 처분권주의들 이런 것들이 빌런주의, 처분권주의 이런 거 가지고 엮었으면 엮었을 게 상당히 많았죠. 로마자 3번 항소제기의 적법 여부 논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안에서 대상 청구는 단순 병합이기 때문에 모든 청구에 대해서 재판을 해줘야 되고요. 본래 거부 청구가 인용된다는 이유로 대상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생략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단순 병합의 심판 방법은 모든 청구를 판결해 줘야 된다. 모든 청구를 이래 다 판결해 줘야 되고, 본래 거부가 인용된다고 해서 대상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버려두면 안 되고, 본래 거부 청구 인용이고 대상 청구 기각했다면 예비적 병합처럼요, 원고에게 항소액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의적이 인용돼 버리면 예비적이 기각되더라도 원고는 불복을 못해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1차적으로 했던 주의적이 인정돼 버렸거든. 인정돼 버렸으니까 원고가 별도 항소 못한다고, 별도 항소를 이래 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는 단순 병합이거든요. 단순 병합이니까 주의적 인용, 예비적 기각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이거 내가 두 개 승소 판결을 고했는데 하나가 배척당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소이익이 있다고, 상소이익이 인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됩니다. 이게 차이점이 이거야. 아시지? 차이점이 이걸로 풀어버리면 그 상소이익을 부정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상소이익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는데, 단순 병합이기 때문에 두 개의 승소 판결을 고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기각이 돼서 불복이 이렇게 가능한 거죠. 밑에 그 간론의 주 보시면 사내의 청구 병합이 예비적 병합으로 해당한다면 주의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은 주의적 청구 인용을 해제 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한 것으로, 주의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해제 조건 성취로 사라진 겁니다. 따라서 갑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를 한 것은 항소 대상 적격이 없는 겁니다. 대상 적격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부적법하게 이래 되고, 항소심은 각하 판결을 내리게 이래 되게 되겠죠. 됐고 로마자 4번 항소심의 본안 판단에서 1번 이심범이 사안에서 주의적과 예비적 기각에 대해서 갑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일부 항소하면 단순 병합의 경우 전부 판결에 일부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어서 전부 이심되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를 했을 때 항소한 청구만 심판 대상이 되겠죠. 따라서 사안의 경우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전부 이심되지만 예비적 청구 부분만 심판으로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2번 항소심의 판단인데요. 사안에서 항소심의 심리 결과 법원은 주의적과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정을 가지게 되었으나 항소심 심판 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심판했었어야 되고, 따라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바뀔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이 예비적 청구 기각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항소 기각으로 끝나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항소심이 모두 심판 대상으로 봐서 모든 청구에 대해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면요, 항소심 심판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로 처리가, 잘못된 판결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성격 찾아내는 게 1번, 성격 찾아내는 게 1번이고, 단순 병합의 성격을 이래 가지고 있고, 단순 병합이니까 이거 모든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줘야지 이래 되는 거고, 그리고 항소했을 때 둘 다 이심은 되고 이심은 되고 확정 차단되지만 불복한 것만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이 하나의 전부 판결 그 쟁점으로 접근해 들어가시면 될 테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성격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성격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게 처리했어야 될 논점이 되게 되겠죠. 대상 청구는 A급으로 놓고 준비하고 A급으로 놓고 이래 병합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논점이 아닐까, 그렇게 이래 준비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이래 필요할 겁니다. 교환적 변경 이거는 완전 특이급이고, 이번에 그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야 돼. 외우고 넘어가야지 이래 되고, 일기 연기 암기사항이 있습니다. 연기 암기사항으로 이래 처리됐으니까 이거는 이미 암기가 끝났어야 돼요. 끝났어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교환적 변경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금 정리해 놓고, 이걸 외워놔야지 다음 3기 때 다른 걸 한 번 더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관심을 둘 수 있고 여유가 좀 생겨야지, 그래야지 나머지 논점들 의외의 문제들 나올 걸 대비해 가지고 혹시 다른 논점이 구성될까 봐 한번 우리가 한번 다른 논점도 한번 풀어보고 준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A급이 외워지지 않으면 상기 때 이거 외우기 바쁘다고, 이거 외우기 바쁘니까 그러면 다른 논점 쳐다볼 시간도 없거든. 시간도 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 시험은 딱 중요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상한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상한 것도 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려고 그런 걸 내고 있는데, 이거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가버리면, 그거 만나버리면 전투력 완전 제로
돼버립니다. 전투력이 이래 제로가 돼서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시도해보고 그런 마음도 없어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고 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봤다는 게 느낌이 오면 버티게 되거든. 버티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거는 나만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근데 자꾸 이래 전투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 심장에서 기가 죽어버리거든. 기가 죽어버리게 되니까 중요한 걸 외우고 있으라고 그렇게 그 강조하는 거죠. 자, 청구 변경인데 혹시 교환적 변경으로 나오면 어떻게 목자 구성을 할지 이거 다 쓰면 오버되거든. 문제 청구 변경을 다 써버리면 내용이 오버가 이래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이래 골라 써야 되는데요. 일단은 로마체 2번에 청구 변경 무수번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으로 이래 돼 있고 이게 결합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논점이 동이 필요한지가 논점입니다. 동이 필요한지가 논점이 이래 되게 되니까 교환적 변경하기 위해서 동이 있어야 될까 동이 없어도 될지 동이 없어도 될지인데 교환적 변경으로 나왔다면 이 논점이 또 빠지면 안 돼. 이 논점이 빠지면 안 되니까 동이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교환적 변경 요건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일단은 근거는 조문입니다. 조문 262조 조문에 우리 판례가 청구 기초 동일성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치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이 없어도 교환적 변경 가능하고 검토도 조문에서 없는 요건이다. 동의라는 게 조문에 없는 요건이니까 청구 변경 요건 조문에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 없어도 된다. 동의 없어도 된다라고 처리하시고 추가적 변경을 왜 써주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불분명할 때가 나올 수 있거든. 불분명할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 변경을 간단하게 써주고 이게 변경 형태가 불분명할 때 그때는 성명해 주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법원이 성명해 주라고 돼 있고 판례가 신청구가 부적법한 경우까지 구청구가 쳐야 되는 교환적 변경이라고 볼 수 없게 이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건에서는 그 1번, 3번 요건이 제일 중요하게 1번, 3번 요건을 제일 중요하게 이래 처리하시고 청구기초 동일성, 청구기초 동일성이고 동일 청구기초가 어떤 걸 말하는지 익설, 그다음에 자료 사실 자료 동일설, 병용설 이렇게 걔네들이 있는데 우리 판례가 좀 익설에 가까워요. 익설에 가까운 듯한 이런 판례인데 근데 이시영 교수님은 검토 는 사실 자료 동일설 종전 소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면 청구 기초가 동일한 걸로 보자라고 이래 표현하는데 큰 실익은 잘 없습니다. 이 학설에 따라서 큰 실익은 잘 없고 제일 중요하게 써줘야 될 거는 성질 이거 사익적 규정 피고 방어권 침해라는 피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하자 치유될 수 있다는 거 요건을 못 갖춰도 하자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2번 절차 지연은 줄여서 쓰고 이걸 많이 쓰지 말고 여기서는 양걸로 2번을 빼세요. 양걸로 2번, 양걸로 변론 준비기일 쟁점 이 부분은 빼버리시고 이시용 교수님은 그 변론 준비기일을 거친 사람은 변론기일에서 새로운 주장, 교환적 변경을 부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김호욱 교수님 그 교과서는 변론 준비기일이라는 게 지금 예외적 절차로 박혀 있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대립이 좀 반대 의견을 표시하더라고 이시용 교수님 그 교재 입장을 좀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그냥 판례 있는 거 바로 써버려라. 판례 있는 거 판례만 바로 써버리면 1번이 2회에 걸쳐서 상고심으로 파기 환송되고 나서 항소심 변론 종결 시에 소변경 이거는 지연이다. 이것만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공익은 공익이죠. 지연은 공익이니까 이거는 직권으로 조사한다. 요렇게 처리하고 넘어가 버리고 괜히 걔네들이 있는 거 건드리지 말고 간단하게 줄여서 쓰고 그다음에 잘 써야 될 거는 3번이고 사실심 변론 종결 사실심 계속되고 변론 종결 전까지 논점인데요. 소장 부본전이면 아직 소송 계속 전이거든. 소송 계속 전이니까 자유롭게 보충 정정 가능. 보충 정정이 이래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2번이죠. 항소심에서 소위 교환적 변경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논점은 항소심에서 이렇게 교환적 변경 해놓고 다시 본래의 소로 되살릴 수가 있을지 다시 본래의 소로 되살릴 수가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제재 때문에 허용되지 않죠. 허용되지 않게 이래 되는데 항소심이면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소치항권이 되거든. 소치항권이 이래 되니까 결합설을 따르고 있는 우리 통설 판례에 따르면 제소금지라는 제재가 따라붙습니다. 제소금지라는 제재가 이래 따라붙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부적법하게 되니까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하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정을 주지해 주라. 성명권을 통해서 알려주라고 이래 돼 있으니까 제소금지 제재 때문에 다시 부적법하게 이랬단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하면 구청구는 소차로 사라지거든. 소송 계속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면
신청구만 남게 되거든. 신청구만 남게 되는데 얘는 1심 판결을 거쳐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거쳐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를 사실상 1심으로 놓고 사실상 1심으로 놓고 다시 절차를 진행해 주라는 거. 그게 두 번째 쟁점이 이래 되고 그다음에요. 항소하고 나서 피고가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하고 나서 항소심에서 원고가 교환적 변경해버렸거든. 항소가 이랬고 되고 나서 교환적 변경해버렸을 때 항소 취하가 가능할지 항소 취하가 이래 가능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항소 대상이었던 구청구는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되는 순간 소차로 사라지게 이래 되니까 항소 대상이 없습니다. 그죠? 항소 대상이 취하 대상이 사라진 걸로 이래 처리되게 되니까 따라서 이거 항소 취하 교환적 변경하면 못해. 항소 취하를 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 판례 세 개가 다 출동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 이래 되니까 재소금지 쟁점 그다음에 사실상 1심으로 놓고 판단하는 문제, 항소취하 문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써줄게 원고가 전부 성수해 놓고 소변경만을 목적으로 해서 항소하는 거 이게 가능할지가 문제되는데 원칙은 항소익이 없죠. 전부 성소잖아. 항소익이 없어서 원칙은 허용되지 않게 이래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명시하지 않는 일부 청구 이런 것들은 항소 기판력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독립항소가 예외적으로 전부 성소다 할지라도 가능해지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 판례 4개는 김홍욱 교수님 교과서에도 똑같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 순서대로 나오고 이렇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는 똑같이 강조되고 있더라고. 동일하게 이래 강조되고 있게 될 테니까 이런 게 득점 포인트입니다. 이런 득점 포인트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은 강조하고 나머지 이제 병합의 일반 요건, 동종 소송 절차, 공통일관권 이런 것들을 갖출 것을 이래 전제로 하고 심판에서는 그 소변경이 적법한지는 직권으로 조사하고 부적법일 때가 조문에 263조에 나옵니다. 불허결정을 해주라고 263조 조문에 나오고 이거는 중간 재판이다, 그지? 중간 결정이니까 독립항고는 안 돼. 독립항고는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항소심이 제1심의 불허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원판결을 묵시적으로 취소하고 변경을 허용해서 신청구에 대해서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개시하는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적법일 때는 별도의 허가 결정 필요 없습니다. 그죠? 결정은 필요 없는데 다툼이 있으면 이 불허결정을 준용해서 유추 적용해서 명시적 결정을 내려주게 이래 되고 적법한 소변경으로 인정되면 신청구만 그지? 교환적 변경이니까 신청구만 판단해주면 되고 교환적 변경 간과했다는 말은 이게 교환적 변경으로 바뀌었는데 옛날 청구를 판결했다면 이거는 사라졌다고 정리해줘야 되겠죠. 정리해주는 거 이게 소송 종료 선언이고 만약에 신청구를 판결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판결이 누락된 부분이니까 추가 판결로 정리해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렇게 이래 정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면 한 25점이 돼요. 25점이 이래 되게 될 때는 분량적으로도 이 시험에 적합하게 이래 처리가 이래 되니까 청구 변경보다는 좀 교환적 변경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교환적 변경 청구 변경으로 나와도 이거 그대로 나가면 되고 그대로 나가도 이래 되게 될 테니까 크게 추가할 게 몇 개 없습니다. 추가적 변경 간과 정도 그 정도 이래 추가하면 되는 거고 거의 다 이거 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 스타일상은 교환적 변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청구 변경 써라 이래 나오더라도 똑같아. 동일하게 처리될 테니까 요 오늘 정리했던 요 목차에 따라서 그렇게 이래 답안 작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다 외우고 끝나야 돼. 이번에 새롭게 이래 다음 기회까지 다음 순환까지 끌고 가면 안 되고 이거는 다 끝난 상태로 가야 돼. 끝난 상태로 가서 3기 때 가서 새로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암기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이래 되셔야 되고 세 문제를 이렇게 분량 조절을 해가면서 써주는 건 이런 것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이래 되는 거죠. 예,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 사례문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